아버지, 저 내일부터 아버지 없는 딸로 살게요. 45년 전 제 결혼식 전날 밤, 몇 날 며칠 말문을 닫은 아버지 등짝에 대고 숨을 들먹은 제가 쏘아붙인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모르지도 못한 채 아버지 임종까지 놓쳐버린 못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봄이었어요. 88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친정 짐을 싸던 날이었죠. 봄볕이 마루까지 들어오는데 저 혼자 장롱 위에서 아버지 쓰시던 라디오를 내렸어요. 17년 묵은 먼지가 매캐하게 코를 찔렀죠. 뒷면 건전지 칸을 여는데 딸깍 소리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건전지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대신 4번 접힌 엽서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방송국 마크가 찍혀 있었죠. 기아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엔 글 한자 못 읽던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 날짜를 읽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결혼식 바로 전날 밤, 제가 아버지를 버리겠다고 쏘아붙인 바로 그 밤이었거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아버지가 라디오에 붙였다는 그 사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밤 아버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건강과 재물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45년 만에야 두기로 들은 60대 여자입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읍내에서 손바닥만한 전파사를 하셨어요. 1981년 제 나이 22이던 해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름 저녁이면 가게 앞 평상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쳐놓은 라디오에서 연속극이 흘러나오면 골목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매캐한 납땜 연기, 진 공간에 노르스름하게 불이 들어오던 그 빛. 저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골목이 훤해요. 아버지는 못 고치는 라디오가 없었어요. 서울서 버리고 간 고물도 아버지 손만 거치면 되살아났죠. 그런데 그 용한 손으로 정작 글자 한자를 못 읽으셨어요. 부품 이름도 못 읽어서 제 색깔로 외우셨죠. 빨간 줄 3개짜리 다오 하시면 제가 서랍에서 저항을 찾아 드리는 시기였어요. 10살에 한글을 떼고부터 제가 아버지 손노릇을 했거든요. 가게 장부도 면사무소 서류도 명절 편지도 다 왼손잡이 제 글씨였어요. 아버지는 계약서에 이름 석자 대신 지장을 찍는 분이었으니까요. 그 지장 옆에 제가 또박또박 글씨를 재어 넣으면 아버지가 제 뒤통수를 쓱 쓸어주셨어요. 우리 딸 손이 애비 눈이다 하시면서요. 글은 몰라도 말로는 온 읍내에서 못 당할 양반이었습니다. 잔치집 사해란 사해는 제 도맡아 보셨고 육자배기 한 자락이면 초상집에서도 웃음이 터졌죠. 라디오에서 유행가가 나오면 가사도 모르면서 콧노래로 끝까지 따라 부르셨어요. 저는 그 콧노래를 자장가 삼아 컸습니다. 저녁상엔 국수를 자주 올렸어요. 제가 삶은 국수면 아버지가 2그릇씩 비우셨거든요. 삶는 물에 식용유 2방울 떨어뜨리고 소금 조금 넣고 찬물에 3번 헹궈야 면발이 산다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대로요. 우리 딸 국수 솜씨는 읍내에서 못 따라온다고 동네 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셔서 제가 낯이 다 뜨거웠어요. 그때 저는 바라는 게 참 없었어요. 그 골목에서 아버지 콧노래 듣고 국수 삶고 심부름이나 하며 사는 게 마냥 좋았거든요. 남들 눈엔 별것 아닌 살림이어도 저한텐 그 가게 골목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해 여름 끝에 중매가 들어왔어요. 읍내 농협 다니는 착실한 총각이라고 했죠. 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는데 아버지는 그날 저녁부터 콧노래를 뚝 끊으셨어요. 평상에 혼자 앉은 그 등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초가을에 그 사람이 인사를 왔어요. 어머니는 사흘 전부터 장을 받아 상다리가 휘게 차렸죠. 마당까지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왁자하던 아버지가 상 앞에서 입을 딱 닫으신 거예요. 무릎에 2손을 올리고 벽에 걸린 라디오만 바라보셨습니다.
사육감이 조심스레 여쭙는 말에도 그래 두 마디가 다였죠. 저는 부엌에서 상을 나르다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로 밥 벌어먹는다는 소리 듣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되다니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혼사가 마뜩지 않으신가? 사육감이 눈에 안 차시나? 새벽닭이 울도록 잠이 안 왔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저를 슬슬 피하셨어요. 제가 마루에 앉으면 헛기침하고 가게로 나가셨죠. 혼수 이야기만 나오면 라디오 소리를 키우셨고요. 다이얼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야속하게 들리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식장에서 혼주가 한 말씀은 하셔야죠. 아버지는 들던 숟가락을 슬그머니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무슨... 그 넉자가 다였어요. 밥상이 그대로 얼음장이 됐죠. 어머니가 속 터진다고 가슴을 치는데 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가게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운함을 넘어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 혼인을 물리라 하실까 봐요. 스물둘 제 눈엔 그 침묵이 꼭 반대한다는 말로만 들렸거든요. 딸 시집 가는 게 뭐가 그리 못마땅하실까? 원망이란 게 가슴 한구석에 처음으로 돋아난 밤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 등이 자꾸 작아 보였어요. 사육감 이름 한번 안 물으시고 예단이 어떻고 날짜가 어떻고는 전부 어머니 몫이었죠. 저는 밤마다 혼수 바느질을 하다 말고 건넌방에서 새어나오는 라디오 소리에 길을 세웠어요. 그 소리가 아버지랑 저 사이에 담을 쌓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보름 앞둔 저녁이었어요. 마당에서 낯익은 헛기침 소리가 났어요. 건너집 아저씨였죠. 아버지랑 형님 아우하며 지내는 분이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빈손이 아니었어요. 품에서 네모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마루에 걸터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게 쪽으로 흘끔 살피더니 그 종이를 제 무릎 앞으로 슬며시 밀어놓으셨어요. 저는 그 종이부터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네 번 접힌 틈으로 아무것도 안 적힌 속살이 비쳤죠. 아저씨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 글씨 좀 빌리자. 라디오에 사연 한번 보내볼란다. 라디오요? 저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어요. 환갑 다 된 어른이 무슨 사연이냐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뒤통수를 극적이며 우리 딸이 곧 시집을 가서 그런다고 하셨어요. 여자 글씨가 고와야 방송국에서 뽑아준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다면서요. 저는 차마 거절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랑 20년 넘게 형님 아우하며 지낸 분인데요. 저는 방에서 볼펜을 챙겨 나와 마루에 엎드렸지요. 가을밤 풀벌레 소리가 마당에 자글자글했어요. 100여 정도 노란 불빛 아래 빈 종이를 펴니 아저씨가 큼큼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을 참 오래도 고르시는 거예요. 한 줄 부르고 감나무 한번 올려다보고 또 한 줄 부르고 먼 산 한번 보고 저는 볼펜 똥을 종이 기퉁이에 닦아가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내용은 딸 자랑이 태반이었어요. 절반은 흘려들었어요. 손은 부지런히 받아 쓰는데 머릿속은 혼수 걱정에 아버지 생각에 죄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국수를 참 잘 삶는 딸이라는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저도 국수는 좀 삶는데요. 했더니 아저씨가 대답 대신 먼 데를 보셨어요. 눈시울이 불그레 했죠. 딸 열 생각에 벌써 저러시나 싶어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받아쓰고 나니 이름 적을 자리가 남았어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여쭸더니 아저씨가 한참을 머뭇거리셨어요. 담배 한 대를 다 태우도록요. 그러다 낮게 그러시더라고요. 날 바보라고 적어라.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아이고 아저씨도 참 팔불출이시네요 했죠. 아저씨는 웃지도 않고 제가 적은 그 글자를 오래오래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지도 않고 품에 쑥 찔러 넣으셨어요. 붙이는 건 알아서 하마 하시면서요. 살인문을 나서는 그 등이 어쩐지 무거워 보였는데 저는 그저 남의 집 아버지 마음이려니 했습니다. 그 밤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이튿날부터 저는 혼수입을 호청해 파묻혀 살았거든요. 그 종이가 어디로 갔는지, 방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볼 새도 없었고요. 날은 야속하게 자해도 갔습니다. 사흘 남고 이틀 남고 이웃 안악들이 마당에서 전을 부치고 떡살을 담그고 온 집이 잔치 냄새로 들썩이는데 아버지 자리만 텅 비어 있었어요. 낮에는 가게에 박혀 계시고 저녁상에선 수저 소리만 내셨죠. 저는 문득문득 그 밤이 사무쳤어요. 남의 집 아버지는 딸 시집간다고 라디오에 사연까지 붙이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내일 모레 시집가는 딸한테 밥 잘 먹고 다니란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 부하가 치밀다가도 눈물부터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전날 밤이 왔습니다.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아버지가 주섬주섬 점퍼를 걸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어딜 가시냐고 어머니가 물어도 대답이 없으셨죠. 마루를 내려서서 고무신을 꿰시는데 제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는 마당까지 쫓아나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등이 우뚝 멈추셨죠. 내일 저 시집 간다고. 이 집 딸로 사는 마지막 밤인데 한마디만 해달라고. 목이 메어서 겨우겨우 그 말을 짜냈어요. 아버지는 살인문 문고리를 잡은 채 끝내 돌아보질 않으셨어요. 가을바람에 감나무 잎만 서걱거렸죠. 그 등을 보는데 제 안에서 뚝 하고 뭐가 끊어졌어요. 아버지, 저 내일부터 아버지 없는 딸로 살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22회를 아버지 손발로 산 딸 입에서요. 아버지 손이 허공에서 잠깐 들렸다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죠. 고무신 끄는 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우는 소리가 살까봐 호청을 물어뜯으며 울었어요. 내일 모레 신부될 여자가 눈이 퉁퉁 붓게요. 그러다 목이 타서 물들어 나온 게 새벽이었어요. 마당에 서니 골목 끝 가게 유리창에 노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 양반이 이 밤에 혼자 술상을 차렸구나 했습니다. 딸 시집 가는 게 그리도 보기 싫으신가? 그래요. 실컷 미워하시라죠. 저는 이를 앙다물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새벽닭이 울고 문틈이 부엽게 밝아올 때까지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박자마자 어머니가 절 흔들어 깨웠어요. 퉁퉁 부은 눈두덩에 찬물을 끼얹고 미장원가에 채비를 했어요. 대문을 나섰는데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새벽녘이야 들어왔다고. 술 냄새 한 점 없이 멀쩡한 얼굴로 씩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콧방귀만 끼고 골목을 앞장서 걸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해서도 부하가 가라앉질 않았어요. 미장원 드라이 냄새를 뒤집어 쓰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자꾸 어젯밤 마당이 눈에 밟혔죠. 뒤도 안 돌아보던 그 등이요. 거울 속 면사포 쓴 제 얼굴이 꼭 남의 얼굴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식장에서도 딴 사람 같았어요. 평생 안 입던 양복을 장롱에서 꺼내 입고 오셨는데 좀락 냄새가 훅 끼쳤죠. 넥타이는 삐뚤게 매셨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웃으면서 바로잡아 드렸을 텐데 그날은 못 본 척 했어요. 그게 두고두고 한이 될 줄도 모르고요. 입장할 시간이 됐어요. 아버지 팔짱을 끼는데 팔뚝이 나무토막처럼 굳어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걷는데 제 손등에 얹힌 아버지 손이 가늘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어지간히 노여우신가 보다. 노여우면 노여운 대로 하시라죠. 주례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부 아버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그런데 아버지는 손사래만 치셨어요. 사회자가 두 번을 청해도 고개를 숙인 채 꿈쩍을 안 하셨죠. 식장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렸어요. 신부 아버지가 왜 저러냐고 수군대는 소리가 면사포 너머로 다 들렸죠. 시아버님은 원고까지 적어 오셨더라고요. 구성지게 한 말씀 하셔서 하객들이 웃다가 박수까지 쳤어요. 그 옆에서 우리 아버지는 돌부처처럼 앉아만 계셨죠. 말로 온 읍내를 웃기고 올리던 양반이 딸 인생 제일 큰 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저는 볼이 화끈거려서 면사포 속에서 이를 악 물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차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하객들이 손을 흔드는데 아버지는 그 무리 끝에 뚝 떨어져 서 계셨어요. 차가 움직이니 아버지 손이 허공에서 반쯤 들렸다가 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어젯밤 마당에서처럼요. 저는 먼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랑 저 사이엔 말이 끊겼어요. 친정 나들이를 안 간 건 아니에요. 명절마다 갔고 아버지 내복이며 보약이며 철철히 챙겼어요. 도리는 다 했죠. 근데 제가 대문을 들어서면 아버지는 라디오부터 크게 트셨어요. 밥상 위로 라디오 소리가 담벼락처럼 쌓였죠. 사위가 말을 붙여도 "오 그래." 손주 재롱엔 웃으시면서 저랑은 눈도 잘 안 맞추셨어요. 저도 독해졌어요. 전화는 어머니하고만 했어요. 아버지 바꿔달란 말이 언제부턴가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 직장 따라 도시로 올라온 뒤로는 친정 걸음도 뜸해졌고요. 그렇게 아버지랑 저는 마주 앉아도 남처럼 대면대면한 부녀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28년이 지난 2009년이었어요. 제가 쉰줄에 막 들어선 해였죠. 어느 밤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가게에서 쓰러지셨다고요. 경황이 없어 반나절이 지나서야 연락이 닿은 거였어요.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첫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에 김이 뿌옇게 서렸어요. 3시간 내내 속으로 빌었어요. 아버지 눈 뜨실 때까지만 딱 한마디만 하게요. 그 마당에서 뱉은 말 무르게요. 28년을 삼켜온 말이 그제야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는데 제 숨소리만 쿵쿵 울렸어요. 병실 문을 여니까 하얀 천이 먼저 보였어요. 어머니가 제 무릎을 붙들고 오시는데 저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쓰러지신 뒤로 한 번도 눈을 못 뜨셨대요. 22살 마당에서 뱉은 그 말이 그날로 참말이 된 거예요. 마지막 말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을 자리에 제가 없었던 거죠. 빈손은 아버지답게 시끌시끌했어요. 문상객마다 아버지 육자배기에게 잔치집 사회에게 웃다가 울다가 했죠. 다들 아버지 말 한마디씩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요. 정작 딸인 저한테는 아버지가 남긴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영정 속 웃는 얼굴에 절만했어요. 미안하단 말도 서운하단 말도 목에 걸려서요. 유품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딴 건 다 내놓으면서 아버지 손때 묻은 라디오 한 대만은 꼭 끌어안으셨어요. 고장이 났는지 소리도 안 나는 물건인데요. 그걸 당신 방에 모셔두고 밤마다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늙은 양반 정이려니 하고요.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 성묘를 가도 저는 끝내 그 말을 못했어요. 잘못했다는 말이요. 비석만 닦다가 내려오길 17번이었죠. 그 사이 어머니는 88이 되셨고요. 올봄에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나 요양원 들어가련다. 대신 집 정리는 네 손으로 해다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 주말에 빈 가방 2개를 챙겨서 친정 가는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에 들어서니 감나무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45년 전 그 밤 건너집 아저씨가 올려다보던 나무요. 새순이 파랗게 돋았는데 그 아래 우리 집만 폭삭 늙어 있었죠. 대문을 여니 어머니가 마루에 쪼그려 앉아 계셨어요. 한 줌이 된 어깨에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고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88 어머니 살림이 가방 2개로 줄어드는데 한나절이 안 걸렸죠. 어머니는 이불 한 채, 소금 몇 벌, 사진 몇 장만 담으라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가면 된다고요. 그 말이 어찌나 서럽던지 저는 등을 돌리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안방 장롱 위에 그 라디오가 있었어요. 아버지 손때 묻은 그 라디오요. 어머니가 밤마다 머리맡에 두시더니 언제부턴가 장롱 위에 올려두셨더라고요. 자다가 팔 휘둘러 떨어뜨릴까 봐 그러셨대요. 저는 까치발에 들고 그걸 내렸어요. 17년 묵은 먼지가 매캐하게 코를 찔렀죠. 이건 제가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문득 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평생 만지던 그 소리라도요. 그래서 새 건전지를 넣어볼 참으로 뒷면 뚜껑에 손을 댔어요. 깔깍 소리에 손끝이 떨렸죠. 건전지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대신 네 번 접힌 엽서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방송국 마크가 찍혀 있었죠. 펼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기아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애청에 감사드립니다. 받는 사람 칸엔 김흥수 기아. 글 한자 못 읽던 우리 아버지 성함 석자였어요. 그리고 방송 날짜를 읽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981년 가을, 제 결혼식 바로 전날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버리겠다고 써붙인 그 밤이요. 가게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던 그 밤이고요. 저는 엽서를 들고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시라고, 아버지 앞으로 온 거라고. 어머니가 돋보기를 코에 걸고 한자 한자 짚어 읽으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한참 만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이 엽서는 오늘 처음 본다. 너희 아버지 나한테도 끝까지 말을 안 했다. 어머니가 그 밤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가게불이 밤새 켜져 있던 밤이요. 새벽에 들어와선 뭘 했냐고 물어도 씩 웃기만 하던 그 얼굴이요. 어머니는 그때 영감이 실없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말았대요. 45년을 그 웃음에 속도 모르고 사신 거예요. 저처럼요. 머릿속이 헝클어졌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양반이 사연을 어떻게 써서 보내요. 평생 아버지 글은 전부 제 손으로 썼는데요. 저한테 부탁하신 적도 없고요. 그럼 대체 누가 써드렸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았을 때였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가을에 라디오 사연을 받아 쓴 손이 하나 있긴 했거든요. 마루에 엎드려 볼펜똥을 닦아가며 한 줄 한 줄 받아 쓰던 손이요. 우리 딸이 곧 시집을 가서 그 말에 군말 없이 종이를 폈던 22살 제 손이요. 저는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건너집 아저씨네 딸이 그애 시집을 갔었냐고요. 어머니가 뭔 소리냐는 얼굴로 그러셨어요. 걔가 그애 무슨 시집이냐고. 서른도 한참 넘어서 갔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시집간 딸이 없었던 거예요. 그 밤 아저씨한테는요. 그럼 그 사연은 누구 딸 얘기였을까요? 국수를 잘 삶는다던 그 딸은요. 아저씨 눈시울은 왜 붉었을까요? 저는 차마 그 다음 생각을 입 밖에 못 냈어요. 심장이 방망이질을 해서요. 아저씨한테 여쭤볼 수도 없었어요. 그 어른은 10년도 전에 세상을 뜨셨거든요. 물어볼 때라곤 이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안의 엽서가 절 뻔히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마크 밑에 조그맣게 찍힌 프로그램 이름이랑 방송국 이름이요. 가장 미치겠는 건 따로 있었어요. 만에 하나 그게 아버지 사연이었다면요. 저는 아버지 마음을 제 손으로 받아쓰고도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하는 딸인 거예요. 국수 대목 하나랑 이름 석자 말고는 깜깜했어요. 제 손이 쓴 글을 제 머리가 잃어버린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켰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엽서 기퉁이를 꼭 쥐고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방송국 이름을 한자 한자 눌러 넣었습니다. 그 방송국은 다행히 아직 있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린 다음날 아침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가는 동안 엽서진 손에 땀이 뱄어요. 젊은 직원이 받길래 더듬더듬 여쭸어요. 45년 전 이 프로그램에서 나간 사연을 다시 들을 길이 없겠냐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웃음기가 비쳤습니다. 어르신, 그 시절 방송은 남은 게 없다고요. 테이프가 귀하던 때라 한 번 쓴 건 지우고 또 썼답니다. 45년 전 거면 남았을 리가 없대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 마루가 빙 돌더라고요. 그 밤 공중에 흩어진 말을 무슨 수로 짚겠어요.
전파라는 게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지막 말이 눈앞까지 왔다가 연기처럼 빠져나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엽서를 다시 들여다보는데 마크 밑에 찍힌 프로그램 이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방송은 지워져도 그 방송을 하던 사람은 어딘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튿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하시던 분을 찾을 수 없겠냐고요. 직원이 난감해했죠. 은퇴하신 지 수십 년 된 원로라고요. 저는 염치불구하고 사정을 쏟아냈어요. 글 한자 못 읽던 아버지가 평생 딱 한 번 사연을 보냈다고. 그 방송 다음 날 제가 시집을 갔다고. 아버지는 17년 전에 가셨고 이제 이 엽서 한 장이 전부라고요. 말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한참 말이 없다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닷새를 전화기만 붙들고 살았어요. 밤마다 눈을 감고 그 마루를 되짚었죠. 볼펜 잡은 제 손, 아저씨 헛기침, 한 줄 한 줄 받아쓰던 문장들이요. 아무리 쥐어짜도 국수 대목에서 뚝 끊겼어요. 제 손으로 쓴 글이 제 머릿속에선 백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엿새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른이 만나시겠답니다. 주소 하나가 문자로 날아왔죠. 저는 엽서를 손수건에 써서 가슴에 뚫고 아침 기차에 올랐어요. 노인은 대문 앞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83이라는데 허리가 꼿꼿했어요. 낮고 느린 목소리가 꼭 옛날 라디오에서 나던 소리 같았죠. 서재로 안내를 받는데 오래된 종이 냄새랑 기계 기름내가 훅 끼쳤어요. 벽 한 면이 통째로 낡은 릴 테이프 서가였고요. 저는 엽서부터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두서없이 쏟아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아버지 얘기, 결혼식 전날이라는 날짜 얘기, 45해 전 마루에서 남의 사연인 줄 알고 받아 쓴 밤 얘기까지요. 노인이 돋보기 너머로 엽서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눈이 점점 번들거리더니 낮게 그러시더라고요. 딸바보님이구먼. 기억하다마다 내가 방 내가 생방송에서 운 게 그 사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쓴 그 석자가 45년을 건너 남의 입에서 나오는데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 밤 마루에서 제가 받아 쓴 게 누구 마음이었는지요. 시집갈 따위도 없던 아저씨가 누구 심부름을 왔던 건지요. 무릎이 꺾여서 저는 권해주신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노인이 그 밤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연을 읽다가 목이 메어 방송 사고가 날 뻔했다고요. 그 뒤로 일주일 내내 방송국으로 엽서가 123통이 왔답니다. 나도 글 모르는 애비요 하는 아버지들 엽서가요. 그의 연말 결산 방송에서 한 번 더 읽힌 사연이라 45년이 지나도 잊히질 않는다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밤 전국 방방곡곡이 아버지 마음을 들은 거예요. 생판 남들이 라디오 앞에서 같이 울었대요. 딱 한 사람, 그 마음의 임자인 저만 빼고요. 내용이 기억나시냐고 매달리듯 여쭸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오래전 문장을 어찌다 외우겠냐고요.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서가 안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시절 아끼는 방송만 밤에 따로 릴에 옮겨 담던 버릇이 있다면서요. 손끝으로 바랜 라벨들을 하나하나 훑다가 한 통 앞에서 딱 멈추셨어요. 노인이 릴을 꺼내 먼지를 후 불며 그러셨습니다. 45년 만에 답장 받으러 오셨구먼. 쟁반만한 바퀴 두 개에 갈색 테이프가 걸렸어요. 노인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그 손끝만 바라봤죠. 딸깍 스위치 넘어가는 소리가 나고 릴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치지직 45년 묵은 잡음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잡음 끝에 옛날 시그널 음악이 몇 소절 흘렀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죠. 지금 제 옆에 앉은 백발 노인의 45년 전 목소리였어요.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당신의 젊은 목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딸 바보님의 사연입니다. 그 넉자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낭독이 시작됐어요. 저는 읍내서 라디오 고치며 사는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고요. 첫 줄에 벌써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라디오 고치는 까막눈 애비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오늘은 제 딸 자랑 좀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면서기보다 낫습니다. 국수를 삶으면 읍내 국수집이 문 닫아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하나 있는데 어려서 애비 가게 심부름하다 얻은 것이라 애비는 그 흉터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저도 모르게 왼손 새끼손가락을 감쌌어요. 12살에 가게에서 깨진 진공관 치우다 뺀 자국이요. 그때 아버지가 당신 손 뺀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남의 집 딸 얘기가 아니었어요. 한 줄 한 줄 전부 저였습니다. 45년 전 그 마루에서 흘러들은 문장들이 이제야 한자 한자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모레 그 딸을 시집 보냅니다. 직장에서 애비가 한 말씀 해야 한다는데 저는 종이를 줘도 못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기다 미리 합니다. 딸아, 애비가 해준 것 없이 네 손만 빌려 살았다. 시집 가서는 그 손으로 네 복을 지어라. 애비는 여기서 라디오나 크게 틀어놓으마. 네 생각나면 소리 나는 쪽을 보마. 친정할 때마다 담벼락처럼 높아지던 그 라디오 소리요. 그게 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이요. 아버지는 이 말을 하러 어둠 속으로 걸어가신 거였어요. 저는 그 등에다 아버지 없는 딸로 살겠다고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받아 쓴 기억이 없는 문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연도 글 모르는 애비라 남의 손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딸 손을요. 지 애비 마음을 지 손으로 받았으면서 시집갈 생각에 웃던 그 얼굴을 애비는 오래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재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고 체면이고 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제 입에서 속삭임 같은 게 새어나왔어요. 그 사연 제가 썼어요. 제 글씨였어요. 전 아버지 마지막 말을 제 손으로 받아쓰고도 45년을 몰랐던 거예요. 그제야 그 저녁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자꾸 가게 쪽을 흘끔거리던 것도요. 아버지는 가게 어둠 속에서 마루를 건너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 마음 받아쓰는 딸 얼굴을 눈에 담으시면서요. 마지막 대목은 제 글씨도 아니었을 거예요. 봉투에 안 넣고 품에 찔러 넣던 아저씨가 서툰 글씨로 뒤에 보태셨겠죠. 그 등이 왜 그리 무거워 보였는지 45년 만에 알았습니다. 일이 다 돌고 서재가 조용해졌어요. 노인도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뗐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주십사고요. 이번엔 휴대폰을 꺼내 그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았어요. 무너져서 들은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는 한자도 안 흘리고 받아 안았죠. 45년 전에 흘러들은 벌을 그렇게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노인이 리를 기계에서 내렸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그걸 제 두 손에 쥐어주셨어요. 저는 일어나서 허리가 꺾이도록 오래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니 노을이 골목에 길게 깔려 있었죠. 저는 그 리를 아기처럼 품에 안고 기차역까지 걸어갔습니다. 담기차 창에 늙은 여자 하나가 비쳤어요. 리를 무릎에 얹고 이어폰을 꽂은 채 울다 웃다 하는 여자요. 승객들이 흘끔거리든 말든 저는 그 소리를 놓지 못했어요. 45년을 굶은 딸이 아버지 말을 몇 번이고 대감아 받아먹었죠. 그렇게 집에 닫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새 건전지 한 통을 사서 아버지 라디오 뚜껑을 열었어요. 엽서가 나왔던 그 자리에
건전지를 채워 넣고 딸깍 닫았죠. 다이얼을 돌리니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났어요. 17년 만에 아버지 라디오가 숨을 쉬는 거였죠. 옛날 가요 한 자락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그 앞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그 소리에 대고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요. 67 먹은 딸이 라디오에 대고 절을 했어요. 어쩌면 오래전 그 밤 아버지도 이 라디오로 당신 사연을 들으셨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 앞에서 45년 묵은 그 말을 물었어요. "아버지, 그 말 물을게요. 저 오늘부터 도로 아버지 딸로 살게요." 그날 밤 저는 45년을 처음부터 다시 살았습니다. 그 밤 가게 불빛부터요. 술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캄캄한 가게에 홀로 앉아 당신 사연이 나오는 라디오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전국이 따라오는데 정작 당신은 웃으셨을까요? 우셨을까요? 새벽에 그 웃음도요. 딸한테 버림받은 밤에 어떻게 웃냐고 평생을 미워했는데요. 그건 할 말을 다 붙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네가 아무리 애비를 버려도 애비는 네 애비다." 그 웃음이 그 대답이었던 거예요. 식장의 침묵도요. 축사는 전날 밤 전국에 이미 하셨잖아요. 입을 떼면 울음이 쏟아질까 봐 온종일 어금니를 무셨던 거고요. 입장할 때 떨리던 그 손은 노여움이 아니라 울음을 쥐고 참는 손이었어요. 차 떠날 때 허공에서 반쯤 들렸다 떨어지던 그 손이요. 그게 아버지의 배웅이었는데 저는 먼저 고개를 돌렸죠. 며칠 뒤 저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귀에 이어폰을 꽂아드리고 그 소리를 틀어드렸죠. 어머니가 처음엔 어리둥절하시다가 이내 이어폰을 두 손으로 꼭 누르셨어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런 걸 해놓고 혼자 웃었구려." 저는 어머니 폰에 그 소리를 넣어드리고 왔어요. 밤마다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45년 만에 두 여자가 그 밤 방송의 청취자가 된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왜 하필 라디오에 보냈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45년 전 아버지가 라디오에 붙인 사연에 딸이 45년 만에 라디오로 붙이는 답장이에요. 지금 이 사연이 제 답장인 거죠. "아버지, 들리시죠? 소리 나는 쪽을 보고 계시죠?" 붙이지 못한 말은 없더라고요. 늦게 닿는 말이 있을 뿐이지요. 올가을 성묘 땐 비석만 닦다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18번째엔 할 말이 참 많거든요. 오늘 밤도 저는 아버지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잘 거예요. 소리 나는 쪽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자,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고백하자면 저는 이 사연을 읽다가 마이크 앞에서 몇 번을 멈췄어요. 소리 나는 쪽을 보마 그 한마디에서는 한참을 못 읽고 앉아 있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어버이들이요. 계약서엔 지장 찍고 자식 이름 석자는 그림 그리듯 겨우 그리시던 분들이요. 글은 몰라도 사랑은 차고 넘쳤어요. 말 대신 새벽밥으로 하시고 말 대신 등짐으로 하시고 평생 사랑한단 말 한마디 없이 사랑만 하다 가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가슴에도 있지요. 근데 못 들은 말 하나, 끝내 못한 말 하나, 그 말이 얹혀서 명치가 묵직한 밤이 있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어색하면 밥 잡수셨냐 한마디면 돼요. 그 심드렁한 대답이 나중엔 그렇게 사무치는 거거든요. 이미 보내드린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사진 앞에서든 산수 앞에서든 라디오 앞에서든 말을 거세요. 오늘 사연이 그러잖아요. 붙이지 못한 말은 없다고요. 늦게 닿는 말이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붙이지 못한 말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댓글로도 좋고 사연으로도 좋아요. 제가 이 라디오에서 대신 읽어드릴게요. 45년이 흘러도 말은 기어이 닿더라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계신 그곳으로 제 안부가 닿게요. 오늘 밤엔 소리 하나 크게 틀어놓고 주무세요. 라디오든 무엇이든요. 소리 나는 쪽에 그리운 얼굴들이 계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로 손 한번 잡아 주시고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